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투자 시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한국 IR 협의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타이거 일렉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타이거 일렉은 일단 반도체에 사용되는 검사용 PCB 업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PCB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판이 있겠지만 이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 공정에서 검사 공정에 쓰이는 이제 PCB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는 이제 프로브 카드 PCB, 그다음에 로드보드 PCB, 소켓보드 PCB, 버닝 보드 PCB를 있는데요. 가장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프로브 카드 PCB로 53%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로드보드, 소켓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객사로는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TSE가 있고요. 비상장 회사인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를 만든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출 비중 한 30%, 국내는 70%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브 카드가 가장 중요한 제품이니까 이 프로브 카드 좀 설명해 드리자면,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검사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웨이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재료 중에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브 카드의 구성이 PCB와 이 칩과 패드를 연결하는 핀,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거 일렉은 이 PCB를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걸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전공정 웨이퍼를 다 만들고 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브 카드가 제작되고, 요 프로브 카드가 요 프로버라고 하는 장비 안에 장착이 되고, 웨이퍼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핀과 웨이퍼가 닿으면서 이제 정기적인 검사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을 보이시는 부분들, 요 부분들이 PC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큰 원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보드와 소켓보드, 버닝보드는 이제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터와 핸들러라고 하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켓보드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브 카드고, 프로브 카드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산업을 보려면은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메모리 산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AI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약 13% 정도 증가할 걸 보고 있는데, 이 증가의 대부분이 메모리 쪽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 정도 YOY로 이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68% 정도 증가할 걸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2% 정도 성장이 좀 뭐 크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는 큰데 비메모리가 이제 왜 이렇게 안 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물량의 증가보다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이 이끌어 간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중심의 성장이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모리 시장의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수요로 보면은 작년에도 물론 이제 AI 서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AI 서버는 좋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반면에 저희가 전통적인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셔널 서버는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IDC 업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의 캐펙스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AI 서버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작년에 부진했던 컨벤셔널 서버도 일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서버의 이제
수요 자체는 전년 대비 소폭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PC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수혜가 없었죠. 근데 올해 계속해서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PC랑 스마트폰에도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는 PC와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이번 최근에 나온 갤럭시 S에도 온 디바이스가 탑재가 되면서 지금 판매하는 게 괜찮은 상황인데요.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 이게 결국은 메모리의 탑재량, 그러니까 메모리 기기당 D램의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한 4에서 8기가 정도 PC와 스마트폰 공통적으로 일어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PC와 스마트폰의 판매량의 증가도 있겠지만 탑재량의 증가 때문에 D램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AI는 서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PC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공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캐펙스도 전반적으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회복세가 굉장히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D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캐펙스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중국 업체 제외한다면 삼성전자는 8% 정도 빠질 거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소폭 증가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HBM 캐파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HBM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연적으로 캐파 감소분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제한 요소가 될 걸 보였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봐도 7% 정도 캐패스가 빠질 걸로 보고 있고 중국 업체를 빼면은 이제 더 캐패스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웨이퍼 캐파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는 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캐펙스가 증가하지 않는데 캐파 증가한다는 거는 감산했던 팹들을 다시 가동률을 올리면서 좀 회복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좀 가동률 회복이 빠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은 작년에 감산 굉장히 많이 했는데 4분기부터 좀 소폭으로 이제 감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연말 되면은 이제 감산 이전에 캐파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가동률이 1분기부터 회복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콩쿠르를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업계 재고 수준이 더 내려갈 때까지는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연내 재작년이죠. 높았던 가동률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낸드의 가동률 회복은 일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개선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D램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DDR5는 8월 달에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DDR4는 10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거 보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격 상승률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컨벤셔널 서버 같은 경우나 스마트폰 수요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감산 기조가 1분기 컨퍼런스 콜처럼 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걸 보고 있어서 네. 저희는 연내에 가격에 대해서는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거 일렉에 우리가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타이거 일렉이 반도체 프로브 카드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네. 메모리 업황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낸드가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브 카드의 절반 이상이 메모리 향인데요. 대부분이 낸드 향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낸드 프로브 카드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D램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외산 업체들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타이거 일렉의 메모리 비중 중에서도 낸드가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낸드의 이제 업황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낸드 굉장히 강한 감산 보였고 올해 가동률 회복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은 좀 제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웨이퍼 검사를 하는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감산을 했다가 증산을 하게 되면은 소재,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화학 소재, 기체 소재 같은 경우는 생산하기 위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거나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텐데요. 이런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 이제 제품의 테크 전환, 아니 스펙이 좀 바뀔 때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캐파가 생겨서 신규 라인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감산했던 부분이 일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캐파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 증가가 과거 신규 캐파 투자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가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가동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도 실적 발표해서 올해 연간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이제 좀 수요가 좋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메모리 쪽에서는 실적 개선폭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저가 낮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플러스로 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가동률이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프로브 카드 PCB는 전반적으로 수요는 소폭 개선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사실 이제 타이거 11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브 카드 모두에게 좀 개선돼야 될 상황 중 하나인데요. 디램양 제품이 결국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들이 아직까지 디램 시장에 거의 이제 발을 들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거렉 같은 경우도 낸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디램 프로브 카드가 아무래도 좀 더 수익성이 높고 앞에 말씀드린 수요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비중이 높으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타이거렉 같은 경우는 이제 폼팩터라고 하는 외산 업체의 디램향 프로브 카드 PCB에 대해서 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자체적인 수율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디램향에 대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율 개선이 된다면은 폼팩터에 대한 디램양 공급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원활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좀 더 타이거렉에 대해서는 낸드 위주에서 디램으로의 무게 이동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향 공급도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이거 일렉 입장에선 신규 투자가 중요한 또 요소겠네요. 그렇죠. 낸드 업황이 좋아져서 낸드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한다면 네. 이제 프로브 카드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네. 상황이 될 거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가동률 증가하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좋겠지만 네. 큰 폭이 크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 정도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램을 시작으로 가동률은 일부 회복을 시작되고 있고, 낸드도 1분기부터 회복하고, 빈메모리도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좀 더 개선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프로브 카드 PCB에 대한 수요는 이제 반도체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일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캐파가 이제 없고, 테크 전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프로브 카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된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베트남 공장 수율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올해는 이쪽에 대한 이제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PCB 제조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혹은 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실 PCB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프로브 카드 PCB를 제조하는 국내 상장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CB를 그래도 그나마 유사한 PCB 제조하는 업체들을 피어를 잡았는데요. 일단 타이거렉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 작성했을 시점에서의 PBR은 올해 기준 2.8배 정도였지만
최근 주가가 올라서 한 3.6배 정도까지 상승한 거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피어들이 한 3.8배 정도 받기 때문에 거의 피어 수준까지 대부분 많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개선은 되겠지만 그 폭이 다른 반도체 체인들에 비해서는 크진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낸드에 편중되어 있는 이제 매출 구조, 이게 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피어들을 넘어서는 밸류에이션 부여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저희 차트를 보더라도 3배가 넘으면은 중상단 위치하기 때문에 상단으로 가기에는 좀 더 모멘텀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쪽에서의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 낸드죠. 네, 낸드가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메모리에서 디램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낸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AI 수혜가 좀 적고, 그리고 업체들이 계속해서 감산해서 이제 약간의 가동률 회복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캐파를 투자한다는 기대감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투자를 안 하면은 사실 또 이 타이거랩 같은 부품 업체들은 실적 개선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낸드에 대해서 캐파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결국은 올해는 저희가 어렵다 보고 있고요. 내년도 넘어가면은 일부 투자가 나올 수 있을 보고 있어서 만약에 또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안 좋아서 저희 감산 기조가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프로카드 관련한 부품 업체들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는 회사 자체보다는 뭐 낸드 투자 현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낸드의 가동률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기다려야 하는 타이거 일렉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박성순 연구위원과 기업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달미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은 JW 생명과학입니다. 네.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중해제약은 많이 잘 아시잖아요. 수액이요. 네, 그렇죠. 수액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JW 생명과학은 그 수액을 이제 생산만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해제약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다, 수액을 판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중해화학으로 맨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 10월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JW 중해제약은 자체적으로 그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R&D 역량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의 수액제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JW 그룹 내에서의 그 수액제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그 계열사 간의 그런 어떤 시너지 창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수액, 특수수액, 영양수액, 뭐 TPN 대부분 이제 매출액이 다 수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유형별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JW 중해제약 향이 이제 거의 한 80% 정도로 이제 중해제약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MO 매출이 한 12%, 그 다음에 수출이 한 4%, 3.8%,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및 기타가 한 2%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액 생산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일까요? JW 생명과학이?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내 의약품 시장과 더불어 수액 시장 쪽의 현황을 저희가 좀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수액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수액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 수액하고 영양 수액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 수액은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분, 전해질, 당을 공급하는 제품으로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필수적인 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액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은 이제 영양수액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양수액은 장기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아미노산, 지질,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기초 수액으로 공급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고령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영양 공급이 부족한 환자에게 영양 수액을 투여하는 방식이 좀 일반화되면서 영양 수액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인성 만성 질환 유병률이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런 수액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수액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용기를 두세 개의 챔버로 이제 구분을 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간편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영양수액. 그래서 이제 뭐 일명 이제 TPN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의 성장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설명해 주신 TPN은 좀 수익성이 좋은 제품으로 꼽혀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뭐 영양 수액보다는 좀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고령화로 인한 영양 수액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입원 일수의 그 비중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수액의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액 시장은 또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JW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 어쨌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네릭 출시가 아닌 개량 신약, 그러니까 R&D 연구를 통해서 개량 신약 출시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이고요. 네. 지금 매출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해제약으로 이제 중해제약 향인데 품목별 매출 비중은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로 기초수액, 특수수액, 영양수액, TPN, 해모, 뭐 기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초수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다 그 영양수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양수액이 개량 신약으로 이제 제품 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TPN 제품 중에서 위너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블록버스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3챔버 수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챔버 수액이라는 게 각 구획에 따라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질을 이제 담아두었다가 투여 직전에 가운데 접합 부분을 터트려서 골고루 이제 섞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컨비니언스 시스템 수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기능성 보증이 필요한 고기술의 수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JW 생명과학이 맨 처음으로 이 제품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40% 이상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독보적인 수액 제조 능력 갖출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최대 수액 생산 설비를 당진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 1.3억 개 생산 캐파의 공장을 당진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수액 매출도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다시 내원 환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 기존 TPN 라인 중에 3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캐파 대비 한 20% 정도가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증설을 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그 새로 증설된 라인이 풀 가동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캐파 증가가 올해 그 매출 성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해외 수주하고 CMO 확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출의 거의 뭐 80% 이상이 중해 제약 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내수거든요. 그래서 내수는 사실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마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해외 수출 아니면 이제 CMO 쪽에서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JW 생명과학이 과거에 박스터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이고요. 매출 발생 시작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향후 한 10년간 그 박스터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수출, 이게 대부분 박스터향 수출은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수출이 기존에 이제 한 10개 국가에 불과했다면 요게 이제 국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박스터향 매출이 좀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매출 증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MO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 고객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SK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 제약사들한테 CMO를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수준이고요. 요거를 이제 올해 이제 매출을 이제 좀 늘리면서 15%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도 같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출과 CMO의 확대, 추가적인 성장 동력 투자 포인트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액의 내수 시장만 봤을 때는 실적은 안정적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어떤 편이에요? 그쵸. 사실 네. 이 회사의 이제 과거 실적 추이를 보시면 뭐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그냥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 제외하고는 뭐 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잘 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3년도도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2천억 정도, 전년 대비 8% 증가, 영업이익은 290억, 뭐 한 전년 대비 한 8%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매출액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한 13% 증가한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 부문은 사실 이제 시장 성장성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략 한 7에서 8%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CMO 부분에서 고객사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 15%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박스터향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몽골향 수출이 또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부문의 성장세를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또 추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를 꼽아 주시긴 하셨는데, 주가는 또 어떤 모멘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사실은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출이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밴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어쨌든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변동이 이제 없어요. 크게 이제 그냥 조금, 근데 이제 보면은 과거에 얘네가 한번 크게 주가가 튀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실적이 무난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이제 하향
시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주가가 한번 크게 이제 올랐었던 게 이제 박스터향 수출이 이제 수출 물량이 나오면서, 특히 요때가 박스터향 수출이 원래 대부분 이제 유럽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때 딱 한번 이제 미국향 매출이 이제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제 한번 크게 좀 끌어올린 적이 있었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이제 또 미국향 매출이 이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향후에 어떤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좀 크게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이제 좀 크게 뭔가 한 건 들어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수액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좀 어떤 편이에요? 네, 사실은 국내에서 네. 이 수액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이제 JW 생명과학, HK 이노엔, 그리고 대한약품, 이렇게 이제 3개사가 이제 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HK 이노엔, 대한약품, 그리고 이제 JW 생명과학,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조금 많이 달라요. 사실 JW 중해제약은 거의 매출의 100%가 이제 그 수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비교 분석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PBR을 놓고 보면은, 그 JW 생명과학이 작년이 한 1.4배, 그리고 이제 올해가 1.2배가 예상이 되는 반면에, 지금 업계 평균이 한 0.8배 정도 수준이고요. 대신에 이제 ROE를 보시면은, JW 생명과학이 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3.2. 그런데 이제 그 업계 평균은 한 8.8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워낙에 안정적인 회사다 보니까 어떤 큰 리스크 요인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원재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1에 대한 환율 변동성이 이제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익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이제 좀 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수액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JW 생명과학 오늘 알아봤고요. 우리 해외 수출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달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